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즌2.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시사 상담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한번 해보고 재미없으면 바로 없애는 걸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우리가 또 중간에 네? 샤워기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샤워기. 지난주로 막을 내렸습니다. 네. 몇 주 됐다고? 네. 이런 식으로. 원래 들어올 때 네. 몇만 개 나간다 이거. 그렇지. 떨어져 나갔어. 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 예. 또 속고 들어온 우리 선글라스 업체. 네. 헐리우드 스타 페리스 힐튼. 이 누구예요? 페리스 알아요? 힐튼 몰라? 몰라요. 힐튼 호텔. 힐튼 아닌가 그럼? 힐트라고 썼네? 네, 힐튼. 그러니까 난 힐트지도 모르겠다. 힐튼가? 네. 힐튼 이거 썼을 리가 없어. 네. 예. 페리스 힐튼인가봐, 힐튼. 예. 짝퉁 이름이야, 그러면. 예, 페리스 힐트가 착용해서. 자신 없으니까 힐트로 하자. 유명해진 트루컬러 고기능성 스포츠 선글라스인데요. 이거 끼고, 예. 기타 들고, 역으로 나가. 예. 예. 돈 많이 들어온다. 예. 자, 그리고 이것도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딱 이렇게 자석이 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에 자석이 붙어 있어가지고, 탁, 이게 접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다가, 또 이렇게, 또 탁 붙여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접착력은 세요. 네. 웬만한 데서는 안 떨어지겠어.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크게 필요는 없는데. 하나를 사면 하나 더 줍니다. 보세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예. 예.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지금 도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메이카에서 또 왔어요. 자메이카에서. 자메이카에서 온 건데, 이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있는데,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진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리 캐리비안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해발 1800m. 마약과갱들의 소굴 옆에서 굴하지 않고 열심히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커피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김어준의 뉴욕타임스를 신청하게 됐고 지금은 열렬한 팬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 제품을 한국에 수입해서 판매하는 자블럼 코리아 사장님에게 허락받지 않고 커피를 아니 보통 그래. 뭐가 허락을 안 받고 회사는 모르고 개인적으로 예. 이런 분들이에요.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예. 자블럼 코리아의 주소까지 웹 주소까지 적어주셨어요. www.jablum.co.kr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막으로 또 나가겠죠 뭐. 커피를 직접 보내드리는 점 매우 사과드립니다. 자메이카에서 문모씨 배상. 예. 보내오셔서 커피를 보내오신 것 같네요. 예. 자, 또 시사 장학 퀴즈에 출연하셨던 만화가 건모씨께서 캐릭터 배지. 예, 요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많이 가져왔으니까 요걸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맛과 영양의 종결 명품 피자 의리의 라피자 늘 함께합니다. 주식회사 라비냐의 이 차장님께서 회사와 상관없이. 네, 회사와 상관없이 고급 와인을 아주 고급스럽게 협찬해주고 계시고요. 뉴욕타임스를 늘 시청하신다는 김모 씨께서 부친이 안성 죽산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명품 표고버섯 콩순이와 버섯돌이 부친 몰래 서리 해가지고 보내는 건 아니겠죠? 설마. 예. 대전 중구의 여성 헤어 액세서리 전문점 노랑누리에서 예쁜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협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3살의 프랑스 레지스탕스 노투사 스테반 에셀의 쩌렁쩌렁한 외침이 담긴 책 분노하라 돌베개 출판사에서 협찬하고요. 뜨거운 가슴 하나로 불의에 정한 청춘의 역사. 예. 전 재산 29만 원인 그분이 꼭 보셔야 할 책 내 청춘의 감옥을 출판사 상상 너머에서 협찬합니다. 내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던 그자는 잔인한 납치 강도였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금태섭의 딜레마에 빠진 법과 정의 이야기 한겨레 출판에서 확신의 함정을 협찬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 명저가 하나 나왔어요. 조국 현상을 말하다. 이 조국 교수의 명망을 이제 말하자면은 인용한 것 같은데 글 쓰신 분이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군요. 책 나왔어요 이번에. 이게 이제 조국에 묻어가는 그렇죠. 작전이잖아요. 이른바 빈대 전략. 네. 조국 빈대 프로젝트. 네. 우리는 조국 교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조국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책 사실 조금만 홍보하자면은 2012년에
딱 한 번 대선 우리 이제 한나라당에게 주자. 그러면 2017년 이후부터 쭉 진보가 집권한다. 심지어 진보 정당도 그런 내용입니다. 반은 조국 교수에 관한 얘기, 반은 2012년과 2017년에 관한 이야기들 적어놨습니다. 자, 가난한 한결의 뉴욕타임스지만은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은 갈수록 더해가고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시사 상담소 컨셉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 정치권에서 저희 뉴욕타임스에 상담 편지를 보내옵니다. 또 우리 상담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야매 상담. 야매 상담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의 정치인 상담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저희가 이거 금방 없어질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사연입니다. 해외에서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래 집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씨입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남이 도청해서 녹취해온 원고를 그대로 읽었거든요. 그것도 녹취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도청한 것도 잘못이지만 도청한 것을 외부에 알려도 죄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언론인인 척하고 살아왔는데 탁 터뜨리는 순간 상대가 당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만 뭐가 됐습니다. 지금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못 받은 이래 최악의 정치적 위기입니다. 저 지금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있는데도 무작정 나왔습니다. 그냥 이대로 밖에서 조용히 있을까요? 두 분이 저의 앞날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북한이 도청해서 저에게 넘겨준 거라고 우겨야 되는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선고 씨가 보낸 거군요. 한선고 씨. 한선고 씨. 한선고 씨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방금 생각난 건데 한 가지 방법 정도는 생각이 나요. 인조인간설을 주장합니다. 인조인간? 내 길은 원래 소모즈다. 내 길은 원래 소모즈다. 내 귀에 도청장치가 아니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신체 개조소를. 그래서 그것이 들렸다 그냥.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북한 남북회담할 때 녹취록. 북한에 녹취록 다 있다. 까겠다 자꾸 거짓말하면. 그럴 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그거였거든요. 음성 조합설. 편집을 해가지고. 음성 조합설이었는데. 그런 쪽밖에 없죠, 이분은. 근데 이제 한선고 의원이 말이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처음엔 녹취록이라고 했다가 파문이 커지고 걷잡을 수 없이 말하자면 논란이 커지니까 그때 가서는 녹취라고 말한 거 그거 취소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민주당 쪽 인사가 메모를 통해서 자신에게 메모를 그 이렇게 점점점까지 다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동호 반복한 것까지 그대로. 근데 이제 경찰에서 확인하기로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확인하기로는 그거는 민주당 쪽에서 온 게 아니다. 확인을 해줬습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KBS가 녹취한 것이다. 실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실수로 녹음했다. 원래 비공개 다 나간단 말이죠. 비공개를 다 나가는데 그때 이제 여기 그 놓아둔 무선 마이크들 다 들고 나가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갔다. 라고 주장하려고 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녹취가 됐단 말이지. 녹음 행위 자체는 굉장히 고의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변명을 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디 구석에 놨을 때 놓고 나오는 경우가 간혹 왕왕 있긴 있어요, 왕왕. 예를 들어서 소리 잘 들리려고 스피커 앞에 놓는다든가 뭐 이럴 때. 그리고 이제 이게 비공개면은 그걸 싹 걷습니다. 걷어서 내보내요. 원래 가져가기도 하고 남은 게 없나 비공개니까. 근데 이제 안 보이는 데 놓은 거죠. 그리고 이게 실수가 아닌 것은 밖에 나가서도 이걸 끄지 않은 거지. 끄지 않은 상태로 무선 마이크를 켜놓은 거지. 그리고 다 녹취한 거지. 김인주 사장이 말이죠. 완전히 다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했던 얘기가 벽치기였다. 벽치기. 귀를 벽에다 탁 치고 엿들었다. 소모즈 맞네. 그러니까 소모즈는 한선고 씨가 아니라 KBS 기자인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하든가.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인조인간설이 가장 좋아요. 인조인간설. KBS가 왜 이렇게 하는지는 우리가 설명드렸던가요? 지난주에? 그렇죠. 이 수신료 문제 때문에. 수신료가 왜 중요하냐? 조중동이 먹고 살라고 KBS가 가지고 있던 광고를 다 내주고 대신 그걸 국민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채우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KBS가 이 일을 하면 좋은 게 또 양쪽 다 좋아요. KBS 입장에서는 광고 영업을 안 해도 되잖아.
광고업을 안 해도 2,000원에 팍팍 꽂히는 거 아니에요? 네. KBS도 좋고, 그리고 조중동도 좋고, 그러니까 KBS가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네. 근데 조중동이 말이죠. KBS가 도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장 열심히 보도합니다. 이게 또 무슨 조화냐? 이 조중동이 이 수신료 파문으로 야당이 또 여당과 각을 세우고 막 집요하게 추궁하는 사이에 6월 임시국회가 끝나죠. 그러면은 조중동에게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개별 영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지금 수신료뿐만 아니라 미디어랩이라는 별도의 그 광고 대행사,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 대행하는 기관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거 없으면은 각 신문사가 알아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원래는 방송 광고는 한 곳에서 통합해서 하고. 예, 방송 그래서 나눠서. 공사. 예를 들어서 라디오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라디오 광고를 영업을 따로 해서 방송사마다 경쟁해서 따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광고를 배분해 줍니다. 예를 들어 CBS 같은 곳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그쪽에서 목소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익성이 있다고 그래서 공고를 나눠준다고. 그런데 이 민영 랩으로 바뀌면 그러면 걔네 값 다 뺏어 먹을 수 있는 거죠. CBS나 이렇게 적은 매체들은 다 죽는 거지 이제. 저기 라디오 CM 한번 나갔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저 조금 심야 시간대 남이 좀 많이 안 들을 거라고 생각되는 시간대는 한 16,000원짜리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16,000원짜리 광고 딱 한번 사가지고 야 이 한번 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또 심의를 또 한다더만 보니까 그렇죠, 광고 심의를 해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약간 그 미디어 랩 없이 조중동이 직접 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신문 하듯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광고를 줘야 되는데 안 준다. 그 기업 찾아가가지고 조지는 거지. 조지는 거지. 신문에 좀 나쁘게 나오면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뭐 근데 그 영업은 네. 사실은 공중파보다는 네. 신문사, 네. 얘네들이 최강이에요. 그렇죠. 그런 광고 안 주면 조지고 하는 영업은 조중동이 최강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광고 영업 노하우가 있고 네. 사실은 이렇게 받기만 하던 작은 방송국들은 영업 인력이 없다고 네. 경쟁이 안 되지. 그럼 걔네들까지 싹 먹는 거죠 이제. 그렇지.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문하고 방송하고 세트로 패키지로. 니들이 얼마 주면은 우리 신문도 실어주고 방송도 실어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영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미디어 랩이 빨리 통과가 돼야 하는 건데 수신료 문제로 쟁점이 옮겨져 가지고 미디어 랩이 흐지부지 되면은 조중동에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서 조중동이 KBS 편이 아닌 겁니다. 예. 자기들 돈 벌려고 사람들한테 1,000원씩 삥 뜯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 전기요금에 묻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시청료가 아니야. 수신료에 수신료. 그죠. 우리 집은 KBS 안 보는데요. 그 소용없는 말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죠. 그냥 떼가기 때문에. 네. 네. 왜냐하면은 또 이제 신청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사를 나와요. 실사 나와서 텔레비전 없다. 그러면 안 받습니다. 그래요. 텔레비전 수신기만 있으면 KBS 전혀 안 보고 MBC만 봐도 이게 수신료를 받아간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정현주 사장 때 보수단체에서 KBS 수신료 안 받는 방법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눠줬었어요. 예.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예. 자, 그 한선고 씨 빨리 자수하여 광명 잡고 귀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공천 받아야지. 예. 이 진짜 개조하러 간 거예요. 개기러. 아니 개조하러 간 거지 미국에.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KBS 내부에서 이 문제를 어떤 그 도청이냐 아니냐 혹은 이런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KBS와 민주당의 싸움 이런 식으로 그 말하자면은 프레임을 짠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도청은 불법이고 잘못된 행태고 그리고 게다가 이 취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KBS 사장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을 평기자들조차도 민주당하고 우리하고 싸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평기자는 아니겠죠. 네. 그 KBS 새노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 네. 당연히. 네. 다음 사연 넘어가 보죠. 다음 네. 사연. 안녕하십니까. 전주에 사는 정모라는 사람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손모 씨와 제대로 한판 붙었습니다. 원칙적 대북정책 운운하기에 한번 씹어줬지요. 네. 아무리 잘 굴러가는 돌이라도 어디까지나 굴러온 돌이면서 박힌 돌을 평가하고 있으니 화딱지가 안 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화가 난 것은 손모 씨가 아니라 저 자신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뉴스에 안 나옵니다. 예. 뭐 이번 일도 잠깐 뭐 뜨다 말았는데요. 아 그래도 한때는 야당의 대표 주자였고 대선 주자였는데 이렇게 존재감이 없다니 두 분께 상담 요청합니다. 저에게 솟아날 구멍은 없을까요? 이분은 정동엉이네요. 정동엉 씨. 네. 정동엉 씨. 정동엉. 아, 손 씨는 손학구. 손학구 씨. 네. 이분이 요즘 카메라를 잘 못 받고 있죠. 정동엉 씨. 아니, 뭐, 이렇게, 뭐, 진보적인 어떤 아젠다를 막 세팅하고, 뭐 하여튼 무슨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항상 현장에서 보이는 분인데, 관심들이 없어요? 이번에 효용은, 정치적 효용은 끝났다고 민주당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다시 나와도, 이 대선 후보급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라는, 지난번에 이제 판단이 끝난 거죠. 네. 네.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모르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거는 허경영 총재에게 사사받아야 한다. 이분이 이제 무일푼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들, 이런 거, 그분의 자서전에 있거든요. 이건 주옥 같은 경우에 많이 있죠. 예. 네. 암행어사 제도를 부활시키는. 저것도 있었어요. 불효자 사형. 예. 불효자 사형이 있었고, 저 가장 잊지 못하는 게 조선왕조 부활. 탐복했어요, 탐복. 보고 싶다, 그 형. 그리고 여러 가지 예언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은 또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그분이 눈을 감더니,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지그시 감고 내가 아침마다 명상에 잠기는데, 자기의 몸을 떠나 영혼이 블랙홀로 들어간다. 영혼이 블랙홀로 샥 빨려 들어간대요. 그런 다음에 웜홀을 통과해서 그 사이에 미래가 확 펼쳐진답니다. 블랙홀은 내가 못 나오지 않느냐. 화이트홀이 있다. 글로 나온다 내가. 아침마다 그렇게 나와서 알 수 있다고. 제가 또 그분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외에 대선 후보 나왔을 때 그 재산 내역을 선관위 홈페이지 가서 찾으면 나옵니다. 봤더니 허경영, 뭐 서울 은평구 어딘가 나와요. 옆에 무허가.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다. 무허가. 대선 얘기하니까 이분이 대선 출정 시간 게 또 생각나요. 임진각에서. 네. 아무도 모르고 저희만 알았어요. 이분이 유명하지 않을 때는 딴지일보에만 연락을 했습니다. 항상. 대선 출정식 해. 꼭 와. 그럼 저는 갑니다. 아무런 매체가 없을 때 우리만 가요. 단독 보도야. 네, 단독 보도죠, 완전히. 갔죠. 대선 출정식을 했어요, 임진각에서. 거기서 이제 버스를 한 대 대절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시는 분들은 전원 양로원에서 나오십니다. 노인정에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쭉 앉혀놓고, 그 다음에 사연은 누가 봤냐면요. 저거 있지 않습니까? 가게. 가게 오픈하면은, 와가지고 춤추는 아가씨들 있잖아요. 풍선 띄워놓고 이거. 그 팀이었어요. 나레이터 모델. 그분들이 와가지고 춤 막 추다가, 소개를 딱 했죠. 그러나 그 춤추는 사이에 이 노인정에서 오신 노인들이 격렬한 항의가 있었어요. 왜 도시락을 안 주느냐. 그래서 총재께서 나오셨는데 자리가 다 비었어. 앞에 우리만 앉아 있었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출정식을 그렇게 마치고 간단하게 저희하고 간단한 환담을 하기 위해서 옆에 커피숍에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숍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갔습니다. 커피숍에 와가지고 어떤 민족적 의미에 대해서 쭉 얘기하셨죠. 한 10분 정도. 자신의 대선 출마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 아주 심각하게. 네, 그런 얘기 쫙 하시고 오늘 또 받아 적어요. 무표정하게 감탄하면서. 그리고 나서 저희는 그분이 초대하였고 그분이 글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커피값은 내고 나갈 줄 알았어요. 커피값을 안 내고 가버렸어요. 자기 것까지. 모두 다 뒤집어 씌우고. 2007년 대선 끝나고 나서 왜 투표율이 꽤 나왔잖아요. 네. 몇만 표 나왔더라. 아니 만 표가 몇천 표 나와서 몇천 표. 네. 그래서 방송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 현상에 대해서, 허경영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상 전문입니다. 조국 현상, 그리고 허경영 현상. 아무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만 부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전 그때 얘기했습니다. 이 허경영 씨의 터무니없는 공약하고 이명박의 공약이 뭔 차이가 있느냐. 똑같아도 돼. 출발점과 멘탈리티는. 근데 뭐 그 부분은 다 이제 삭제가 되지 않나 가죠. 근데 왜 정동엉 씨하고 이렇게 연관을 짓는 겁니까? 아니, 그분한테 배워서 이 기술. 이 기술? 네, 아무도 찾지 않을 때도 스스로 임진강에 가서. 이분은 무일푼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모든 거를.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나중에 노래도 만들었잖아. 내 눈을 봐. 형이 나올 거야,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이분에게 사살을 받아야 돼요. 사실 직접. 그 정동엉 씨 같은 경우에는 뉴스 앵커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행동하는 게 사람이 굉장히 좀 뭐랄까 카메라를 의식한다라는 느낌을 막 줘요. 컨셉에 의해서, 카메라 설정에 의해서. 카메라 앞과 카메라 없을 때 굉장히 다르죠. 이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이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진실성이 좀 다가가지 않는 것이고. 그걸 또 사람들은 사실은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알아봅니다. 느껴져요. 뭔가가. 우리가 오세훈을 느끼듯이. 느낌이 와. 네. 그래도 그 정동영 형이 그 예전에 그 해외 특파원 나가 있을 때 그 MBC 노조가 파업을 했었거든요. 한 달치 월급을 통째로 다 노조에 기부를 했던 뭐 그런 일들도 있고, 예. 아쉬워요, 좀 안타깝게도. 앵커를 계속 하셨어야 되는데. 네. 앵커 하시는 분들 계속 앵커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좀 뭐 엄경 전 사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문순 지사는 뭐 행운의 남자 아닙니까? 행운의 남자죠. 네. 뭐 하여튼 손만 대면은 이게 다 돼. 이게 보면 참. 사실 그 전임들이 예. 했더니 평창을 확 먹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디야, 이게. 지난번에도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2주기죠. 그때 이제 그 양반이 했던 얘기가, 평창이 안 되면 100% 내 책임이다. 그렇지만 된다면 자기 공은 아니죠. 된다면 전임자의 공이죠. 네. 그러나 우리 각하는 잽싸게. 네. 그냥 순식간에. 숟가락 착석, 예. 착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숟가락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 예측 가능한 정치인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 딱 그분의 그 남아공 떠날 때, 이거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정보 다 가지고 간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발표, 근데 이제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네. 모르니까. 만약에 안 되면 무슨 개망신이야, 이게. 발표 직전까지는 계속 김연아만 나옵니다, 화면에. 네. 발표 순간, 박수 치고 서로 막, 이명박 대통령 전혀 화면에 안 잡히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네. 발표 순간, 발표됐잖아, 이제. 네. 탁 나타나! 화면 속으로 쏙 들어와! 절묘한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됐는데 화면에 잡히고 있으면 자기 책임이 되잖아요. 욕먹잖아. 그러니까 네. 발표되기 직전까지 카메라 앞에 뒤에 있다가 네. 사람이 섬세. 예. 디테일이 강해요. 은근히 보면은. 예. 디테일리.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정동엉 씨한테는 뭐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 허경영 총재를 찾아가라. 그분에게 모든 것을 배워라. 자, 마지막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과천에 사는 안모 씨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스. 안상스님. 네. 예. 안상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에 사는 안상스입니다. 한여름 냉수를 찾게 되는 계절이죠. 근데 저는 마셔도 또 마셔도 그 목마름을 씻을 길이 없습니다. 저와 철천지 원수가 된 그 사람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와 그는 당대표 선거에 나갔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저의 병역 문제를 갖고 시비 걸었습니다. 그 원수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이겼고 당의 간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는 당의 재보선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당대표 재선거가 있었죠. 그런데 그 원수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저를 두고 한 듯 병역 비리자를 내년에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포. 홍준포.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천을 못 받게 되나요? 못 받으면은 무소속 출마라도 해야 되는지요? 생각 같아서는 그 인간 면전에 보온병을 던지고 싶습니다. 보온병에 맞으면 폭탄처럼 터지잖아요. 두 분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예. 제가 말이죠. 네. 이것은 도와드릴 길이 없어요. 네. 홍준포 대표가 뒤끝이 아주 많아요. 뒤끝이 아주 많아가지고,
저는 절대 못 받는다. 500원 겁니다. 예. 절대 못 받는다.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말이죠. 신문에 보면은 그 홍준포 대표를 친이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대표를 헛소리를 말이죠. 홍준포 편이에요. 네. 친홍 세력입니다. 예. 이 홍준포 대표하고 MB하고 좀 각별한 사이긴 해요. 그때 왜 그러냐면, 네. 그거는 이제 두 사람이 네. 둘 다 의원직을 상실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미국에서 99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네. 형 동생을 한 사이예요. 자, 그런데 그때 미국에 있었던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떨어지고 난 뒤 미국으로 건너간 손학구 민주당 대표. 재밌죠? 나중에 10년 뒤쯤 대통령이 될 사람과 야당 대표가 될 사람, 여당 대표가 될 사람이 모두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있었던 겁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었죠. 워싱턴에서 그 사건 생각이 납니다. 골프장에 항상 지갑을 두고 다니시는 우리 각하께서 이명빅.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홍준포 대표가 가운데 있어서 이명빅, 손학구 이 두 사람을 친하게 하려고 막 중간에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학구가 이명빅을 너무 싫어했대요. 이질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나든 형님 일로 와봐요 하면서 손 끌어잡고 이명박하고 셋이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이명빅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을 김윤옥 여사가 차려줬다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2007년 대선 때는요. 그 이제 손학구 당시 한나라당 이제 대선 출마하려고 했던 그 손학구 대표가 탈당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홍준포 형이 손학구 형을 찾아가가지고 형님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탈당하지 마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붙잡았다는. 이 홍준포 의원에 대해서 호가 참 갈리죠. 왜냐면은 이분이 이제 굉장히 얄밉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얄밉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이 양반이 계보가 없어요. 혼자 놀아요, 항상. 검사 때도 혼자 밥 먹었대요. 네. 검사 때 그거는 사연이 있어요. 검사가 항상 한직으로만 놀았어요. 한 번도 요직에 간 적이 없는. 그때도 개파나 줄이 없었던 사람이죠. 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검찰 내에서 큰 사건 하나 일으키잖아요. 네. 슬롯머신 사건. 네. 큰 사건을 일으키고 났더니 검찰이 검찰을 조진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그렇지. 당시 본인의 표현으로는 그분의 이게 성정이라고 하죠. 생존 본능.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원래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따라가다 보니 간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 나온 거야, 그냥. 그때 또 이제 정권 차원에서 YS가 그게 좀 밀고 간 측면이 있었지. 용인해준 측면. 덮을까 말까 하는데 그때 이제 덮으라는 압력도 있고 내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물어서 죽자. 그렇게 결론을 내서 물어버린 거예요. 결국 물어버렸더니 자기는 평생 검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로부터 2년 동안 검찰을 그만둘 때까지 아무도 자기하고 점심을 먹지 않더라. 이 왕따를 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정치인이 왜 됐느냐? 기수열애야? 기수열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정치인 왜 됐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검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어서 그만두는 순간 그때부터 조폭들 전화했다는 거야. 그 조직 폭력 담당했었거든요. 조폭들이 계속 연락하는 거죠. 잘 있냐, 이거 가족들 건강하냐, 이런 전화. 겁났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정치권으로 가야 되겠구나. 나를 보호하려면. 그래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 김총수님께 제가 하나 좀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여쭤본다면은 최고 권력자의 엄청난 비리가 드러났다. 이거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홍준포. 홍준포는 이런 건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약해요. 자기하고 친했던 사람 못 갑니다. 이 사람의 인간적으로는 뭐랄까요? 인간적으로는 참 끌리는 면인데 사적인 관계에서는 공적인 관계의 정치인으로 약점이죠. 친한 사람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홍준포는 이명빅 각하를 깔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안상스가 찾아와가지고 나 공천다 오라면서 무릎 꿇고 빈다. 별로 뒤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사실은 제가 홍준포 대표가 원내대표로 있을 2008년 때 유심히 왔어요. 그때 뻥칸 엄청나게 쳐. 날치기라도 처리해가지고 당시에 그 왜 미디어법 처리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안 하더라고. 보니까. 이 양반이 그런 게 있어요. 대단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자기 한계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나 인간적인 매력들을 가진 한계도 있고 지금까지 얘기한 정치를 몇 년 했는데 개보다 하나도 없어. 개파도 없고 맨날 혼자 놀아가면 그렇긴 한데 보통 정치인을 바라보는 셈법으로는 이 사람을 셈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리, 자기가 생각하는 의리, 자기가 생각하는 도리, 자기 범주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홍준포 대표가 막말도 많이 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민간이 화법이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가파식, 안상스, 이명빅식의 막가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이 사람 정도의 그 스탠스라면은 한나라당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그래서 하는데.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이 양반이 대표가 될 공산이 있고 네. 고승구 박사 틀렸어. 내가 봤잖아. 근데 사실은 원희롱이 고성국 박사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존재감이 없었어요. 근데 고성국 박사가 얘기하는 순간 확 떴다가 그게 결국엔 계속 비상하지 못하고 떨어진 거지. 아니 근데 원희롱은 원래 그 사무총장 예전에 사무총장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친일에 올라탔어요. 원희롱이 사실은 그 대표 주자인데 네. 소위 말하는 소장파에 네.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돼. 치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승무수를 던진 거예요. 승무수를 왜냐면은 자기가 라고 생각하는 오세훈 오세훈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네. 네? 남정피 예. 어쨌든 무시하는데 올라탈라고 예. 친이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는데 제가 망한 봤을 거지. 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원희롱은요, 한나라당의 김근타가 아닌가. 김근타. 요즘 그 김근태 형님이 무슨 글을 쓰냐면은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분노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그분은 8월 16일 날 독립운동 시작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 내가. 분노 다 하고 이제 다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네. 재미지셨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만 하지 뭐. 네. 오늘만 해. 네.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한 번.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네. 반응 없으면 바로 접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요. 선물은 저희가 막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뜨거운 여름에 필수 아이템 선글라스. 눈부심은 사라지고 깨끗한 시야, 놀라운 컬러 해상도, 특허받은 멜라닌 주입 렌즈가 유해한 자외선 100% 차단, 눈가의 주름과 피부까지 보호, 특허받은 내부 자석 시스템으로 어디든 원하는 부위에 부착하여 분실 걱정이 없는 혁신적인 제품. 놓치지 마시고 지금 빨리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정봉주의 PSI. 정봉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제 전 의원이라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곧 의원 될 거니까. 현재 권력으로 다가가고 있어. 불안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의원님이 잘하면 이번 11월에 전당대회인데 거기서 당대표가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을 지금 시간 일정을 맞춰보고 있는 중이야. 당대표를 바로 할까? 아니면 국회의원을 먼저 할까? 대선 출마를 할까? 고민스러워. 그 고민하다 얼굴이 까매졌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할 때 엉겹결을 물어봐서 엉겹결 원희룡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얘기했죠. 네, 저는 그리고 홍준표 의원 당선 가능성과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후반부에 가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시 보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 봤더니 결국 홍준표가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의원님이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홍준표가 당선되는 것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 그 정도 마지막 멘트는 했다? 네. 알겠고요. 어쨌든 이 한나라당 전대. 예.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나라당 내 권력 이동이 수면 밑에 있던 것들이 예. 다 올라왔죠. 친이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한번 싹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은 아무래도 그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것과 또 안에서 언론에는 차마 쓰지 못하지만 안에서 돌아가는 흐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쪽 관계자들 뭐 등등 하고 쭉 보고 얘기를 좀 한번 했어요. 우선 친이부터 덩치부터. 예, 친이. 그래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일단 친이계가, 뭐, 쇄신연, 그 새로운 한나라인가요? 그렇게 했고, 뭐, 쇄신파 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친이가 분화된 것은 실질적으로 꽤 오래됐다. 그래서 이상득계, 뭐, 이재호계, 이렇게 했고 이미 분화가 됐고, 그 다음 정건 쪽, 정태근 쪽 했고 빠져나갔고. 이상득, 이재호가 결별한 것은 황우여 예. 대표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거했었을 그때 때죠. 드러났죠.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그 일정하게 전략적 제휴를 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왜냐하면 본 그 측면이 있었죠. 당 대표는 공천하고 예. 직결되기 때문에 친이가 이걸 놓칠 리 없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황우려 의원의 그 압승으로 네. 끝났던 끝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친박계의 지원, 그 다음에 쇄신파의 지원으로 비주류 황우려가 되고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는 이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출입하는 기자들이든지 한나라당 의원들이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 한나라당의 친이계는 완전히 그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분화됐고 이번에 확인 사살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홍준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언론에서는 친이 비주류라고 하거든요. 근데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 후보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원했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친이 계보에 들어간 적은 없다고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보에 들어간 적은 어떤 계보에도 들어가죠. 독자 계보죠, 독자 계보. 독고다이 언제나. 네, 독고다이 정신. 저는 그 말을 쓰려고 그러다가 네.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그런 그 일본 말을 쓰는 것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의원님 않았고.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17대 국회의원입니다. 그 앞에 17대만 붙으면 언제든지 국회의원이에요. 한번 국회의원은 영원한 17대 국회의원이다. 19대 얘기할 뻔했어. 이제 예언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쨌든 근데 요걸 다 잠깐만 짧게 정리하면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황우여 때 원내대표 원내대표 때는 그 이상득 이재호가 갈라졌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당 대표 당 전체를 대표하는 원내대표라는 건 의원의 대표인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 예리해. 그 보통 평론가나 이 진행자들은 그냥 슬쩍 넘어갈 건데 원내대표는 실제 국민들의 한 70~80%가 몰라요. 무슨 그렇죠. 얘기인지. 근데 정당은 국회의원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당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직자들도 있고. 놀라 오늘 존경할 만해. 비가 오니까 우중충한. 시끄럽고요. 훨씬 큰 조직이죠. 그리고 그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집니다. 총선 때. 원내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 중에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저쪽 국회의원하고 상대할 때 대표다 이런 뜻이고 정말 힘은 당대표가 가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당대표 때는 내년 총선의 공천권 국회의원한테 생명줄 의원님 못 받을지도 모르죠. 그 생명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었어요? 공천을 못 받으면은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 공천을 못 받으면 국회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럼 무소속으로 가야 되는데 안 무소속은 되죠. 죽음이죠. 죽음이죠. 친박 정도나 살아남을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상득, 이재호 둘 다 여기서는 합심하여 원내대표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걸 원희룡으로 띄웠다. 예. 이건 재석이었고 그러므로 어쨌든 원희룡이 승리할 것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일반적인 거였죠. 시사평론가의 전망이었죠. 실제로 국회의원도 이제 한나라당 이번에 보니까요. 당대표 있고 4명의 최고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홍준표 됐고 그다음에 유승민 최고위원, 그다음 나경원 최고위원, 원희룡 최고위원, 남경필 최고위원이 5명의 지도부고요. 그 지도부에 또 누가 들어가냐 하면은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국회 원내대표라고 하는 의원들의 대표입니다. 의원들의. 그리고 원내대표와 그 파트너를 이룬 정책위 의장. 그래서 7명의 지도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느끼는 원내대표의 감은 원내대표 임기는 1년입니다. 당대표는 2년이고 국회의원들이 느끼는 원내대표의 감은 당대표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의 위력
인식을 갖고 있는. 그냥 국민들한테는 몰라요, 아예. 잘 모르죠. 그래서 네. 국회의원들도 원내대표 하면 뭐 한 1년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그래서 굳이 학생회장, 이 정도 되는 거죠. 학생회장. 예. 학생들 쭉 있으면 학생회장 이런 느낌. 의원회장이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의원회장에 뭐 학생들 예를 들어도 그렇게 필요 없는 예를 드세요. 의원이 돼본 적이 예. 없으니까 다들. 그럼 뭐 김정순 돼봤어요? 안 돼봤죠. 돼볼 생각이 없고. 어쨌든 그래서 그 원내대표 뽑을 때도 비주류가 됐는데 그때도 이변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의원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당대표 선출을 하면서 실제로 친이 쪽에서 단결해서 이제 당대표가 되면은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친이계에서 그 모두 다 뭉쳐서 원희룡을 밀 것이다. 그렇죠. 그 원희룡은 친이계 투항에서 이미 친이계의 핵심 계보로 들어갔다라고 봤죠. 주위에서 본 거죠. 사무총장 본인도 할 그렇게 때부터. 사무총장 할 때부터. 그런데 막상 이번에 뚜껑 까봤더니 친이의 단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 힘도 없었더라. 이미 다 뿔뿔이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한나라당은 이상득, 이재호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친이계가 분화되어 있었는데 그분들도 이제는 이상득계라고 하면서 이상득 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재호가 돌아오면은 언론에서 이제 이재호가 돌아오는 상황이 틀려질 것이다. 스킨십이 좋고 뭐 맨투맨이 강하고 그런데 말이 안 된다고 이미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계조차도 완전히 분화됐고 그럼 초점이 뭐냐 하면 내년 공천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일단.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위기감은 그 친이계가 분화되기 시작한 그 위기감은 재보궐선거에서 진 것도 있지만 이런 분위기나 이런 상황으로 가면 수도권 그러니까 전체 국회의원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렇게 우리도 그 참여정부 시절도 겪어봤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도 겪어봤는데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는 권력인데 친이계가 이렇게 몰락하겠냐 그냥 이렇게 분화되겠냐 친이계 청와대의 반격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대요. 한나라당에서는 이미 그런 거로부터는 관심이 다 뛰어넘었고 그냥 청와대가 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답니다. 그 청와대에서 자기들 공천 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오로지 살려줄 것도 아니니까. 내년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런 것에만 이제 관심이 가 있어서 친이계는 사실상 완전히 와야 됐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 이제 이렇게 되면 상황이 사실은 청와대가 너무 빨리 힘이 빠지면 한나라당 입장으로서나 아니면 그 반대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나 이게 수를 쓰기가 좀 골치가 아파져요. 청와대가 존재하고 있어 당정청이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면서 가져야지 예측 가능한 답들이 나오는데 홍준표 당대표도 예측 불가능한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죠. 우리가 전에는 정치적 스텝 자체가 지저분하다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좀 잘못한 것 같고 좀 변칙이죠, 변칙. 예. 힘이 너무 세져갖고 지저분하다는 것 때문에 보복당할 것 같아. 보통 정치적 셈법으로는 잘 예상이 안 되는 양말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도 사실 고수 위에 무술을 좀 쓰는 분이죠. 그렇죠. 별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게. 네, 정치적 이익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본인에게 이익을. 예. 네. 그래서 한나라당은 현재로서는 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나라당에는 계보가 3개가 존재한다. 계보가 이제는. 그럼 그 전에 계보가 존재할 땐 그다음 친이, 친박, 중립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가 뭐냐 그랬더니 친박. 그러니까 박근혜 계보에 서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박근혜 계는 아니고 비판하지 않는 비박. 예? 아닐 비자죠 그게. 그분들은 박근혜 쪽으로 가고 싶은데 과거의 전력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친이 전력이라든지. 그렇죠. 친이 전력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했던 그런 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3번째가 반박. 그 박근혜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게 친이의 잔존 세력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3개의 그 계보가 존재한다. 친박, 비박, 반박. 그 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해갖고 언제 박근혜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염두에 있고 반박인 사람도 박근혜 반대하는 사람들도 친이계의 잔존 세력들인데 이분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는다. 반대해봐야 뭐합니까? 예,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3개의 계보만 존재하고 있고
청와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와대가 뭘 할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다음 친이계가 다시 뭉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박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홍준표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모든 관심이 내년 공천에 가 있기 때문에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지금 공천에 대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7명의 후보가 나왔죠. 그 최고위원회. 7명의 후보 중에 현재 나경원 의원을 필두로 해갖고 공천에 대한 방식을 142명이 입법 발의한 게 당에서 공천하지 말고 철저하게 국민들 유권자가 참여해서 국회의원 후보를 상향식으로 뽑을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 국민 경선제죠, 이게. 그 법안을 내놓고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법안의 내용에는 뭐냐면 사실상 대중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유리하죠. 인기 많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나라당 의원들 142명이 내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친박과 친이가 아주 강력하게 분화되어 있는데 자칫 줄을 잘못 썼다가는 공천 학살의 대상자가 즉 공천을 못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럼 상향식 공천으로 해버리자. 그렇죠. 차라리 친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것이고 나를 공천 안 줄까봐. 그렇죠. 또 친박은 친이가 어떻게 술수를 쓸까봐 불안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묘안이 나온 거죠. 그런 묘안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재밌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전략공천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당 지도부가 어느 지역을 찍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그냥 공천하는 겁니다. 그건 예외 지역으로 놔두는데 그 오픈 프라이머리 법안에 따르면 20% 정도를 전략공천으로 20%나? 예, 20%. 근데 통상적으로 민주당 당원 당규는 30%를 명시해 놓고 있어요. 전략공천을 당해서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데도 공천할 수도 있지만 당세가 약한데 특히 민주당은 영남 지역 그다음에 한나라당은 호남 지역을 전략공천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후보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뭐 경선도 무의미하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략공천을 20%로 놓고 있는데 보통 당에서 전략공천이라 하면 관행적으로 한 30%쯤 됩니다. 그 30%는 당의 지도부, 당대표가 된 분이 그 권한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 찍는 거죠. 찍고 싶은 사람 찍는 거죠. 그리고 당대표가 될 때는 이 전략공천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자기 세력을 확충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142명이 법안을 내놓고 내년에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런 표현을 썼답니다.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오픈 프라이머리 7명 중에 6명은 오픈 프라이머리에 찬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현재 대표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없었는데 대체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수긍하지 않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근데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더더욱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반가워하지 않겠죠. 왜냐면 자기 힘을 써야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홍준표 이제 대표가 국회의원 생활 오래 했지만 20년 가까이 했지만 한 번도 권력의 중심을 쓴 적은 없어요. 처음이죠. 원내대표고 뭐 하여튼 해봐야 바지 사냥에 가까웠고 진짜 권력을 잡은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상대하기 가장 껄끄러운. 제가 그 표현을 썼죠. 저도 공감하는데 고성국 박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 이제 안 부를까봐. 근데 근데 고성국 박사는 제가 요 방송을 원래 다른 사람 방송 안 보는데 그래서 같이 여기 출연하니까 한 40분 방송하면 한 5분쯤 봐요. 더 이상 뭐 머리가 아파 이게. 아니 남의 얘기를 어떻게 5분 이상. 그러니까 3분 듣다 좀 참고 2분 더 들어온 거야. 그런데 아주 진지하고 정확하게 그렇죠. 비평을 하는데 다 틀려요. 이분은 사실은 오래 공부하고 직접 가보고 또 여러 사람 얘기 듣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고. 근데 처음 만났는데 제가 살짝 빈정상한 게 저를 몰라보더라고요. 그 나중에 식사 자리에서 했는데 몰라본 게 아니라 너무 유명해서 일부러 잘난 척할 것 같았고 아는 척을 안 했다 이랬더라고요. 그거하고 무관하게 아는 척 하는데. 그래요? 그걸 모르셨네? 저를 좀 두려워했던 거죠. 이게 미래 권력이니까. 듣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고성국 박사 얘기를 왜 했죠? 박근혜 대통령 된다는 건 절대적으로 틀린 예언을 하고 있다. 그건 저는 물론이죠. 근데 굉장히 유력한 후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요. 전 세계 60억 인구가 다 알아요. 박근혜 유력한 후보라고 하는 거는 평론 안 해도 알아.
근데 이제 어쨌든 이길 공산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앞으로 향후 한나라당이 친이계는 완전히 분화가 되고 약화되고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당이 재편이 되는데 여기에 홍준표라고 하는 다크호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홍준표 대표 됐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당대표가 되는 순간에 대통령 선거 나가고 싶으면 대통령 선거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한나라당 당론은. 그러니까 민주당 당론은 1년 6개월 전에 그만두고 민주당은 1년 전에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이번에 대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죠.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나갈 생각이 없죠. 뭐 나가도 되지도 않지만. 알고 있어요, 본인이. 네, 본인이 알고 있죠. 여기 한번 이제 불러보세요. 나오라면 나올 거야. 물론입니다. 네, 나올 거야, 아마.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전략공천 몇 프로에 대해서 뭐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전략공천이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획기적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한나라당은 132명이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우리의 공천권을 중앙당에서 자주우지하면서 우리를 줄서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142명이 법안 발의했는데 당대표 된 홍준표 대표는 이번만큼은 내 멋대로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안상수는 절대로 못 된다는 거죠, 공천.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상수가 뭐 나왔나요? 아니, 이제 19대 때 공천 못 받는다고요. 그 공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재호 문제를 물어봤죠. 네. 다시 돌아오면 그래도 이 세를 묶어서 반격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재호 특임장관이 전략적 판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당정청인데 지금 정부하고 청이 무너진 거거든요. 당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무너진 건 박준규 검찰총장 임기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쇼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극구 말렸답니다. 이것은 상징적이다. 임기를 앞두고 검찰총장이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적 청와대의 지지 골간이 무너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 장악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없다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준규 총장이 던진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장악하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시그널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이재호 특임장관이 만약 돌아와도 오히려 이분은 내년 공천을 걱정해야 될 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걱정해요? 네,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예. 홍준표 의원의, 예. 판단 중에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전략공천의 카드를 갖고, 거기 은평을요, 네. 이재호 의원 이외에 다른 사람을 전략공천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이가 되도 않는 사람이 많이 들어왔다. 지난번에.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예, 홍준표 의원한테. 그래서 많이 날려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의원이 이제 당대표이기 때문에 비례를 가지 않으면 동대문에서 이제 다시 출마를 해야 되는데 의외로 지역에서는 지금 3선인가요? 4선인가요? 4선이죠. 4선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발전이 별로 안 됐다 하는 것 때문에 실제 불만이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거. 그래도 지지율은 높아요. 지지율은 높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경쟁하는 분이 민병두 의원인데 민병두 의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홍준표 의원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친하고 그러지만 친하다는 거하고 역사적 인식하고는 무관한 거 아니에요. 역사적 인식은 민병두 의원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공천을 싹 개혁하고 본인 떨어지는. 아니 본인이 진짜 당을 살리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나는 4선을 했고 당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난 불출마하겠다. 당을 위해서 난 살신성인의 자세로 내가 불출마하고 당에서 물갈이 돼서 내가 다치겠다. 이러면 이게 먹힙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분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쫀쫀한 거예요. 어쨌든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유승민, 친박, 두 번째 득표한 친박계. 이번에 실질적으로 승리한 거는 유승민의 승리죠. 그렇죠. 표가 거의 비슷해요. 표 수가 1, 2위가. 그러니까 유승민에게 한 표를 던지고 두 번째 표를 홍준표에게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가 친박 쪽의 견해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거든요. 저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는 것이 반 맞는 부분은 뭐냐면 이 홍준표 대표는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역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친박 쪽에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밀어주고 하면 그쪽을 위해서 몸을 던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깨 힘주고 의시되고 그러면 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 할 사람이에요. 누가요? 홍준표. 아, 무슨 얘기 많이 했는데 다른 생각하느라 못 들었어요. 오랜만에 당했어. 아니, 얘기를 박자를 좀 맞춰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게 윙윙윙 소리만 들리고. 오랜만에 당했어. 요 얘기까지 좀 하면 딱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성향인데. 예. 하나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서 몸을 던지는데. 예.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젠체하거나 힘 있는 척 하면 바로 들이받는. 들이받죠. 들이받는 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골 기질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뻐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넘어서서 당연하듯이 부리는 순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친박에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인물일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이제 우리가 그 당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얘기만 전달하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방송을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 정권이 1년 반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힘이 빠진 것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여전히 저는 자기가 미는 친이가 미는 대통령 후보는 못 낼지라도 현재 있는 후보들이 자기가 입장이 다르면 충분히 흠집을 낼 수는 있다. 그리고 이 흠집을 낼 수 있는 것은 저쪽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카드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친이의 반격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후보를 내고 다시 당권을 장악할 정도까지 가지는 못할지언정 방해를 할 수 있다. 충분히 방해할 수 있고 이 대선 후보를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늘 즐겨 쓰는 표현이지만 동지가 등을 돌리면 적보다 더 미운 동지가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에게 뭐 정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지금 당내에서 자신들이 살아있는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무시를 한다든지 혹은 청와대를 아주 신랄하게 밟는다든지 혹은 탈당을 요구하면서 청와대를 모욕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것에 대응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카드는 언제든지 꺼낼 수 있을 거다. 물론 청와대가 지금 와해되고 뭐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이렇다고 하지만 유일하게 이번에 쓴 카드가 평창 가갖고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 더반 가갖고. 평창 내가 했다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앞으로 1년 6개월 가는 동안 충분히 한나라당 후보, 박근혜 후보를 흠집낼 수 있는 이런 길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개 입장에서도 완전히 친이를 몰락하고 백기투항을 요구한다든지 코너로 몰 수는 없을 것이다. 코너로 몰긴 좀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그리고 박근혜 파일이 제일 많죠. 거기가 지난번 경선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박근혜 파일도 많고 이제 이게 그 우당탕탕하는 국면으로 가는데 박근혜하고 친이 쪽만 있다가 홍준표라고 하는 하나의 세력화된 거예요. 이제는 세력화된 거죠. 이 밖에 아직까지는 말을 좀 들어줘야 될 집단인 검찰이 우리 말 안 듣겠다라고 선언한 거란 말이에요. 독자 노선 가겠다는 거죠. 독자 노선을 가겠다는 거죠. 누가 될지 눈치 보고 흘러 가겠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박근혜 쪽으로 줄을 대고도 그 일정 보험을 들 것이고 실은 민주당 쪽으로도 친분 있는 검찰이나 이런 분들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줄을 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는 공개되는 시점에 이를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도 우리가 거의 모든 걸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저쪽을 난도질할 수가 있는 거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가 소설이었거든요. 예. 대부분 맞긴 했지만. 대부분 맞은 건 아니고 다 맞았죠. 앞으로 에세이 쪽으로. 에세이 쪽으로 발전하지 않겠는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아이템, 그리고 전대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주에는 민주당 한번 짚어보죠. 민주당이요? 그럼 다른 사람 불러갖고 짚어요. 날 불러갖고 짚어. 나 공천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